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에 절대로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애신님, 최근에 조선이랑 해운주가 엄청 이슈인데 증권사 다니실 때 조선업을 커버하시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10년 전 얘기긴 한데요. 제가 조선 해운 보던 때 얘기를 지금 와서 다시 하게 될 줄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그때도 별로 안 좋은 뷰였고 지금도 사실 그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워낙에 큰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산업인데 지금은 이제 happen to be 산업이 이제 올라오는 사이클 이어서 이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고 가격이 오를 때 빨리빨리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는 파입니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조선업 커버하실 때 실제로 가서 보시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그쵸. 사실 저는 그때 이거 되게 국뽕이 차오르는 그 순간들인데 거제도랑 울산에 가보면, 그러니까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거제도에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요. 빅3 조선소에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저는 가서 이제 진짜 초대형 컨테이너선 짓는 것도 보고, 이제 드릴십이라고 해서 석유 시추선이 있잖아요. 바다 나가서 이제 바닷속 땅에 구멍 뚫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사이즈들인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업이 얼마나 거대한 업인지 진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최근에 HMM을 시작으로 해운 조선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해운이랑 조선주가 뭐가 다른 건가요? HMM 현대상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선이랑 해운이랑은 완전 다른 업종이긴 한데 한 밸류체인 상에서 묶여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조선이 그 배를 만드는 제조업자 입장이고, 이 만들어진 배를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 운송업자가 이제 해운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이 밀접하게 돼 있긴 돼 있고요. 해운업체가 결국에는 조선업체의 고객이죠. 왜냐면 배를 주문을 하기 때문에. 조선업체가 현대차 같은 포지션이면 해운업체는 대한통운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쵸. 현대차가 차를 만들면 대한통운이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트럭들을 가지고 이제 뭐 택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 밸류 체인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조선 해운이 어떤 상황인지 체크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조선이랑 해운 각각 나눠서 봤을 때, 조선은 수주 잔고, 결국엔 조선이라는 거는 배를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주문이 쌓여 있냐 해서 이런 수주 잔고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 바뀐 이름이죠.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한 2.5년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이제 신조선 가격, 배 종류별로 가격이 다 다른데 어쨌든 그 가격들이 수급 현황에 따라서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는 배 만드는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운 같은 경우에는 운임 지수를 보면 돼요. 운임 지수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운사한테 운송을 맡기고 싶은 뭐 컨테이너선에 뭐 내가 만든 물품들을 수출하고 싶어서 컨테이너를 실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산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철광석 파가지고, 석탄 파가지고 이제 벌커선에 옮겨서 보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각각의 운임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아서 돈을 많이 내고라도 운임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운 경기 확인하는 거는 이 운임 지수를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차랑 뭔가 배랑 비교하게 되는데 차도 트럭, 뭐 승용차, SUV 다양하게 있잖아요. 배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조선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를 그래서 배 기준으로 나누면은, 배가 크게 이런 물품을 운송하는 배랑 에너지를 운송하는 배, 아예 해양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품 운송하는 배는 뭐 예를 들어서 벌커나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는데, 벌커 같은 경우에는 뭐 철광석, 석탄, 식료품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박아서 하나의 그냥 배에다가 옮겨 놓은 대형 운송 창고라고 보면 되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보는 이런 컨테이너들 안에다가 짐을 넣어서 그 컨테이너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운송을 시키는 거고, 이것도 뭐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나르는 배들로는 뭐 탱커나 LNG선 같은 게 있는데요. 탱커라고 하면은 뭐 실제로 유조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석유를 실어서 날리는 거고, LNG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데 이 LNG, 액화된 이제 천연가스를 실어서 옮겨가는 개념. 그래서 조금 더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지금까지 얘기한 선박에 비해서. 그리고 아예 한 단계 더 나가면 진짜 고부가가치 선박들은 오프쇼어, 이제 해양 부분이라고 불리는데, 바다 위에 떠서 아예 뭐 석유 시추를 한다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석유를 퍼올린 걸 거기서 뭔가 정제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각종 설비들이 있는데, 그런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1등이잖아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쟁자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1등이라는 거를 나누는 이제 기준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뭐 실제로 배를 몇 척을 만드느냐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얼마나 고부가 가치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갖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은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등, 2등을 왔다 갔다 거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선업계 이제 빅3가 결국 한국, 중국, 일본인데 일본이 원래 먹고 있던 시장을 한국이 대체를 했었고 한국이 먹고 있던 시장을 중국이 대체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배를 만드느냐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도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뭐 1등도 한동안 했었고 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인건비와 이제 원자재 비용으로 돌아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건비가 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더 운영을 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좀 이득을 봤었고, 근데 그만큼 한국도 일본을 제낄 때 같은 이득을 봤었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에 이제 집중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벌커나 탱커 같은 저부가가치 선박은 중국이 지금은 더 많이 만드는 것 같고, 한국은 오히려 이런 LNG선이나 이런 해양 쪽은 사실 요즘 많이 죽긴 했는데 유가가 빠지면서 LNG선 쪽을, 그리고 컨테이너 중에서도 초대형 컨테이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도 보면은 이 사이즈별로 뭐 13,000 TEU, 18,000 TEU, 24,000 TEU까지 요새는 존재를 하는데, 이 컨테이너에서는 그런 초대형 컨테이너를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그랬듯이 테슬라에서 친환경 자동차 이런 붐이 일었던 것처럼 배에서도 그 친환경 붐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이 배가 운송하는 대상이 친환경 연료냐, 이런 LNG선,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LNG선의 수요가 늘어날지, 그리고 이거랑 다르게 이 배가 사용하는 연료가 친환경 연료냐, 지금 이제 디젤 엔진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뭐 LNG 연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가 늘어날 거냐,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LNG 선 자체에 대한, 이 LNG를 운송하는 수요가 늘어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보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슈가 겹쳤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이제 넘치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를 수출하려는 공급량이 많아졌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나라 차원에서 친환경 연료를 쓰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늘어나다 보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LNG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LNG를 써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LNG를 이제 대륙간에 운송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LNG 선의 수요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친환경 규제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점점 더 빡세지면 빡세졌지 덜 빡세지진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LNG를 옮기는 배 말고 친환경적인 배라고 하면은 어떤 점이 바뀌는 건가요? 네, 그래서 배 자체를 좀 친환경 연료를 쓰는 형태로 바꾼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을 많이 써요. 디젤 엔진이라는 게 환경오염의 사실 주범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줄이자고 해서 엔진 자체를 좀 LNG 엔진으로 바꾸자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이것도 10년 전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슬로우 스티밍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좀 천천히 운행을 하면은 이제 풀 속도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속도를 낮춰서 운행을 하면은 이 환경오염 물질이 덜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 슬로우 스티밍 자체도 하나의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거기다 더해서 엔진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 선박이라는 게 물건을 싣고 갔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나면은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선박의 평형을 어쨌든 계속해서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선박 평형수라는 걸 써요. 그래서 밸러스트 워터라고 선박 평형수를 쓰는데, 채워놓고 갔다가 선박 평형수를 쏟아버리고 짐을 싣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 바다, 아시아 그냥 연안의 바닷물과 미국 연안의 바닷물이 다른데 이 물을 계속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쏟아버리고 하면서 그 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고요. 그러면 LNG선 말고 그냥 기존의 컨테이너선, 아까 말씀하신 벌커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좀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기보다는 뭐 기존 수준을 쫓아가고 있는 과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 백신 돌아오고 눌려있던 소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해상에서 물동량,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제 물건을 옮겨야 되는 수요들도 많아지겠죠. 수출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늘어나면서 뭐 벌커 컨테이너 전반적으로 다 업황이 좋아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면은 배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나고, 왜냐면 배가 꽉 차서 돌아다니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운임도 늘어날 거고, 새로운 배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뭐 조선 업황도 좋아지고, 뭐 다 같이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자면은
경기 회복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늘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수출 수입도 느니까 그거에 대한 물동량도 늘어나고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그걸 옮길 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해운이랑 조선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이걸로 돈을 잘 벌 수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훨씬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한국 조선사들이 뭐 LNG선 수주를 많이 받았다, 다른 뭐 컨테이너선 선박 수주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좀 표면적인,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수주가 늘어날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수익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실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익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깊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현대미포조선에 투자를 한 상태인데 제가 투자한 이유는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서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면 방금 말한 친환경 이슈도 있었고 선박 수명도 다 될 거고 한방에 친환경 배에 대한 수요가 폭등할 거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한국 조선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폭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슈퍼사이클이 딱히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사들이 뭐 얼마나 예전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고요. 저는 지금 당장 수주를 한다고 해도 이 수주를 한 게 실제로 지어지고 이제 매출로 완벽히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짧으면 한 1, 2년, 길게는 3, 4년씩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도 봐야 되고, 실제로 수주 잔고만 봐도 지금은 10년 전 대비해서 뭐 반토막 난 수준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조선사들이. 그리고 이제 슈퍼사이클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10년 전에 조선주 주가들이 이제 하늘로 치솟아 오를 때도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뭐 친환경 규제다, 선박 수명이 달에 달아서 이제 새로운 선박이 필요하다 등등 이런 이슈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이게 한순간에 뭐 반영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을 지켜나가는 정도의 이슈인 거지, 이런 이슈들이 뭔가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방금 그 이슈가 그대로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10년 사이에 조선업이 잘 못 나갔으니까 작은 기업들이 합병되거나 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올 수요들을 모두 독식할 수 있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작은 회사들이 망하고 흡수되고 하는 인더스트리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 내에서 그 기업들이 재편되는, 이제 다이나믹스가 재편되는 과정은 사실 10년 전에도 그 기준으로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yes and no라고 생각하는 게, 빅3 한국 입장에서는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독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동시에 이들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살아남은 거지, 이들이 뭔가 잘해서 뭔가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망했는데 그냥 망하지 않고 버텼다. 그리고 심지어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사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룹에 먹혔잖아요. 그런 식으로 빅3 자체도 힘든 상황이라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은 그나마 뭐 이익을 낼 때도 있고 손실이 나기도 하고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쭉 적자가 오랫동안 이어져서 여기는 언제 자본 잠식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빅3가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슈퍼사이클의 그 명분이 친환경, 선박 수명, 턴어라운드로 이제 독과점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 이슈들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조선주 주가가 잘 나가지 못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조선업에 대한 좀 다른 질문도 제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스웨즈 운하가 에버기브노 때문에 막혀서 물동량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해운업이나 조선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이슈였나요? 그쵸. 왜냐면은 이 배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컨테이너선만 해도 13,000 TEU, 18,000 TEU, 사실 이런 사이즈들이 10년 전만 해도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었어요. 뭐 그 전에는 Very Large Container Ship이라고 해서 뭐 13,000, 12,000 되는 배들을 엄청 큰 컨테이너 십이라 했었는데, 울트라 라지 컨테이너 캐리어라고 해서 거대화가 됐었는데, 그런 배가 이제는 뭐 24,000까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배들은 커져가는데 운하의 시설은 그렇게 빠르게 크지 않거든요, 인프라가. 왜냐면은 배는
다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면 되지만 운하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고, 그런데 이런 운하가 사실 대륙을 그냥 통과해서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은 뭐 아프리카 다 돌아서 와야 되고 뭐 남미까지 다 돌아서 와야 되고, 미국에서 출발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해운업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일단 제 가구만 해도 3달 전에 시킨 가구가 아직도 기약 없이 바다 위에서 떠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이 수주받고 만들고 팔고 돈 받고 이런 게 엄청 사이클이 길잖아요. 만드는 데만 몇 년씩 걸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재무제표에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나오니까 엄청 다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조선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요. 재무제표라는 걸 회계법인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회계법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라서 이 숫자를 고지고대로 보면 사실 좀 어렵고, 수주되는 내용들과 계약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좀 자세히 한번 뉴스들을 잘 뜯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했다고 문제가 될 정도니까 이 재무제표 자체는 워낙에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수주 계약되는 구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조선주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고,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주 주가라는 게 수주 뉴스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왜냐면은 미래 매출 막 몇천억 몇조 원씩이 그냥 한 방에 들어온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수주했다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제로 매출 영업이익 실현될 때 생각보다 돈 못 벌고 오히려 손해봤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실망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산업인데, 10년 전에 수주 전쟁이 이어질 때는 배 계약 시점에 예를 들어서 선수금을 한 20%만 받고, 원래는 이 배가 건조됨에 따라서 단계별로 뭐 20%, 30%, 3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돼야 되는 거를 중간 걸 다 제끼고 그냥 처음에 20%만 주고 마지막에 배 인도받을 때 80% 달라, 중간에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수주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 시추선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개발하려고 일단 배를 주문해 놨는데 몇 년 기다리는 동안에 유가가 20%보다 더 많이 빠지면은 뭐 50%씩 반토막이 나기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선수금 날리고 그냥 배를 취소해 버리는 게 이 고객 입장에서 이득이니까 조선사는 그냥 그거를 재고로 떠안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생기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재고 자산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면 해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 운임지수가 오르면 해운도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해운도 운임지수가 오르면 바로 그게 회사의 수익으로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해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선종마다 다른데 바로 반영되는 것도 있고, 이게 운임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해운 회사 자체에서 직접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보통 6에서 1개월짜리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제 스팟 물량을 처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계약 기간이 짧아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은 해운사 입장에서도 바로바로 가격 인상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큰데, 벌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건, 아니면 식량 같은 거는 좀 오랜 기간, 장기간 운영을 하거든요. 뭐 광산이 이거를 파가지고 매년 운영할지 말지를 번복할 것도 아니고, 광산 한번 파면 계속 운영을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벌크선의 고객들은 한 5년에서 10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운임지수가 올라도 예전 계약을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어도 평생 가져갈 정도로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고, 지금 있는 이슈들은 결국에 10년 전부터 모두 있었던 이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경기 사이클을 타고 주가가 등락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지, 구조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이런 회사 산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에 절대로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업, 해운업 이 밸류체인이 너무 거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업만 해도 이 매출 발생하는 뭐 수주 얘기, 이런 수요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뒤편에 뭐 예를 들어서 비용 쪽, 인건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아무래도 철강이 굉장히 메인이잖아요. 배는 이 다 철로, 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 후판을 어떻게 소싱해 오느냐에 따라서 수익성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해운업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해운업은 또 되게 국제 동맹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사들과 다 연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뭐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차근차근 앞으로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선의 시작으로 이제 약간 섹터를 계속 다뤄보는 걸로 하시죠. 네, 이 얘기를 사실 10년 만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런 시절이 다시 오네요. 네. 현대미포 조선 화이팅.